그래서 영화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우리가 본 것은 결국 코이치의 어떤 신념, 환상,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에 불과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저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소녀도 전화 받으면 1995년 여름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 때가 되게 중요한 어떤 고정점, 이야기의 고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고정점이 사실은 저 남자의 주관적 기억인 거죠. 여러분들도 기억력이 다 좋으시겠지만 저보다 술 먹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뒤틀리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들을 보통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코이치에게도 드러나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초반에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서 나왔던 이제 케로베로스 사가라고 하는 오시마모루가 이제 만든 세계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된 인랑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애니메이션 인랑이 이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것이긴 한데, 출발점은 오늘 보신 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건 실사 영화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코믹스 만화책을 이제 오시마모루가 직접 스토리를 쓰고 다른 만화가가 그리면서 견랑 전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이 코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옥의 파수꾼이라는 그 다음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인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지고, 2000년대에도 뭐 라디오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프리퀄이라든가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보신 얘기가 이제 출발점인데, 조금 보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니메이션 인랑에 되게 충실하신 분들은 그게 케로베로스 부대가 이제 만들어졌을 당시의 얘기인 거고, 어쨌든 해체가 되고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코이치 혼자 3년 동안 외국에 도망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왔더니 다 배신했고 뭐 다 변했고 뭐 하면서, 영화 다 보시고 나면 이제 스토리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이게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메, 꿈이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나버리는 허무개그 같은 얘기이기도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도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얘기들도 같이 이제 드리면서, 초반에는 오시마모루의 세계관이나, 사실은 오시마모루가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할리우드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오시마모루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생각이나 어떤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사 영화들도 보면 드라마가 되게 촘촘하다든가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자기의 세계관을 관객들에게 한 2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이 됐든 아마 초기작이었던 천사의 알 같은 경우도 4K로 다시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조만간 한국에도 이제 개봉할 예정으로 잡혀져 있긴 한데, 그런 걸 보셔도 꽤나 뭐 종교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것들 다 버무려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감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앞에서는 공동체와 개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감독의 전체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다들 너무 진지하게 보시는데 사실은 B급 코미디예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유머가 되게 많죠. 화장실에서 뭐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복통을 일으키고, 뭐 소바를 먹을 때, 뭐 컵라면을 먹을 때, 뭐 그런 이제 화장실 개그에서 가까운 것들인데, 이게 요즘 시대성하고 좀 맞나 싶은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어떤 영화들이 소비될 때 그 시대에 좀 속하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 영화의 어떤 저 B급 감성의 개그들은 뭐 지금도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보면은 좀 과장된 동작들이 많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성시경 씨가 어디 가가지고 고려청자 옷 입고 노래 불렀던 보면 옆에서 다른 호스트들이 뭐 스게 막 이러면서 되게 과장된 어떤 언사를 하는 것들을 보실 때, 사실은 그게 일본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기본적 속성 중에 하나이긴 해요. 저희랑 좀 감성이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세계관 자체는 너무나 진지하고, 때로는 인랑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대단히 잔혹한 현실에 대한 모습들도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료주의죠. 뭐 한국도 꽤 관료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일본이야말로 꽤나 전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관료주의 사회의 어떤 형태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히 일본은 전쟁을 겪었고 2차 세계전 물론 저희도 겪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이에서 1960년대 후반에 전공투라고 하는 그 학생 혁명 운동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요. 뭐 프랑스의 68 혁명이라든가 뭐 독일의 적군파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전공투 세대가 속해 있는 인물이 오시이 마모루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전공투 세대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안에는 저때 어떤 사회를 개혁하고 좀 새로운 혁명을 좀 주장을 했었던 전공투 세대의 어떤 감성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망함, 배신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엮여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셔도 훨씬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근데 그걸 되게 역설적으로 그려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공투 세대에서 가장 컸던 사건이에요. 이때 이후로 전공투 세대가 해체돼요. 60년대까지 잘 나가다가 이제 점점점 과도해지고 폭력이 극단화되니까 72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사마 산장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적군파하고 그 당시 있었던 경인 안보 공투가 다 연합적군을 만들어가지고 산장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 내부에 결국 자아 비판하라고 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군파의 세대는 확 가버리게 돼요. 이건 뭐 독일의 적군파도 되게 유명한데 같이 적군파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부르는데 이들은 뭐 진짜 테러를 국제적으로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들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어떤 시대를 건드릴 때 꽤나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시기적 부분들이 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케로베로스라고 하는 이 특수대가 왜 만들어졌느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와 가까운 경찰 조직을 꾸리기 시작하고 특수대를 만들어서 이 케로베로스라는 부대들이 특수 무장을 하고 뭐 인랑의 가장 상징적인 거죠. 거의 철갑에 해당되는 이게 뭐 키로수가 꽤 무겁다라고 그 세계관에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중무장을 하고 제압을 하는데 결국엔 이들이 또 폭력성이 과도하게 되니까 국가에서 그들의 해체를 명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보신 이 붉은 안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런 과거의 시대적 배경이 80년대 말에 어떤 식으로 번역돼서 혹은 새롭게 구현돼서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케로베로스 사가의 대표적인 오시마무로 관여했던 3부작은 이 세 작품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오늘 보신 붉은 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8년도부터 코믹스 견랑 전설이라고 하는 이때 견은 개견자고 사실은 계속 인랑의 그 랑자도 뭐 늑대랑 혹은 개에 해당되는 그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냥개 혹은 국가의 어떤 개들 이로써 이렇게 이들이 정리가 되고 오늘 보시면 이제 고양이도 많이 나오죠. 고양이는 쉽게 말하자면 시대가 변한 거예요. 개의 시대가 가고 국가가 필요한 개들이 아니라 이제는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아 도취가 돼 있는 고양이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고양이 라면을 먹기도 하고 중간에 보면 개 라면을 먹기도 하고 컵라면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돼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다른 데서 고양이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개는 오시마무로의 어떤 작품들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되게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도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지옥의 파수기어는 이 작품은 대만이 배경이어서 중국어가 나오고 역시 이제 케로베로스 부대 출신이었던 인물과 그 중국의 대만에 있는 현지 여인과의 어떤 사연들 속에서 약간 후일담 같은 얘기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캐릭터를 정의하는 게 부제에 나와 있는 스트레이드독, 소위 말해서 뭐 떠돌이개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되게 내가 한때는 이런 폭력적인 것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고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마치 여기서 보이신 코이치가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은 인랑이죠. 그래서 이거는 케로베로스 부대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다 제압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전공투 세대쯤으로 보이는 그 집단들을 일종의 이제 반테러 조직들을 섹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섹트에 여기서도 보면 폭탄을 운반하는 특수 집단들을 부르는 일종의 닉네임이 뭐냐면 붉은 두건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인랑 시리즈에서도 계속 붉은 두건, 이거 뭐 빨간 부자 시리즈 그 동화를 패러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빨간 두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과 이 부대에 있는
주인공이 서로 로맨스적인 감성이 펼쳐지면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스포일러를 막 던지면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까? 결국에는 그 여인을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캐로베로스, 다시 말해서 사냥개가 되기로 결심하는 얘기가 인랑이에요. 그래서 인랑은 캐로베로스가 완성되는 자기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결국에 한 마리의 국가의 개가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서 귀결이 된다. 한국 영화가 이제 강동원 씨가 주인공으로 인랑 만들어졌을 때 이 얘기가 이제 일본적인 설정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한국으로 오니까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세계관 딱 하나밖에 없죠. 남과 북의 분단. 분단 상황으로 번역을 해서 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원래 애니메이션 오시마무로가 직접 연출한 작품은 아니고 애니메이션 감독은 다른 사람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서 이게 우리에게 알려진 인랑의 기본적인 캐로베로스 사가의 구성 요소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도 계속 이것들에 대한 어떤 파생된 얘기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사, 특기대 해체, 3년 후 돌아온 코이치의 허무한 악몽과 복수국. 91년도 작품은 특기대 해체 직후에 대만으로 도피한 전직대원의 처절한 도피. 그래서 이것과 마치 코이치가 저렇게 간 얘기구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 인랑은 오키우라 히로유키 대단히 잘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남는 작품이기도 하죠. 99년도 하면 그 안노 히데아키의 신서기의 에반게리온과 더불어서 거의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극장판 혹은 뭐 OVA판 애니메이션의 어떤 명성을 날렸던 작품인데 이거는 특기대 해체 직전에 결국엔 캐로베로스에 충실하게 뭐 만들어진 오늘 보신 작품으로 보시면 아오 같은 인물. 그 아오가 뭐 소이치로라고 불리는데 그 소이치로 한자에 그 한자 안에 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오가 청을 한 일본어로 말하면 풀을 청이에요. 그래서 아오는 청이고 코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이름 안에 한자로 홍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드예요, 닉네임이. 미도리 무슨 색깔인지 짐작하시죠? 뭐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그 멜론 기주가 되는 칵테일, 미도리 샤워. 미도리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녹색이에요. 미도리는 닉네임이 사실 녹색이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이나 이런 캐릭터성들을 이름과 다 직결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도 이따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붉은 안경, 오늘 보신 작품이 이렇게 나오고요. 초반에는 뷰티풀 드리머라든가 천사의 알, 아마 이것 노아의 방주 얘기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얘기여서 개봉을 했을 때 많은 강연들이 뭐 저 포함해서 서울에서 열릴 확률들이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토대는 이게 그 여태까지 만들어진 캐로베로스 사가 전체 안에서 정리한 거예요. 오늘 보신 걸로는 사실 그것이 다 짐작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SF 서사는 대체 역사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필립 K. 딕, 마이너리티 리포트 쓴 SF 미국의 작가의 대체 역사 중에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미국이 속국으로 살고 있는 대체 역사를 썼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SF 소설이 있습니다. 복고일 선생의 비명을 찾아서라는 그런 SF 소설이 뭐 꽤 중요한 SF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작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품도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그 제3국, 다시 말해 독일에 의해서 점령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체 역사 얘기들의 상당수는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을 맺어요. 만약에 미국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승리했다면, 독일이 승리했다면, 일본이 승리했다면 어땠을까? 한국 얘기는 당연히 비명을 찾아서는 일본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계속되고 있는 얘기. 뭐 이런 설정 속에서 이런 대체 역사, SF물의 한 특징인데 그것을 이제 가상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때 반정부 시위가 막 늘어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공투 세대의 어떤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특기대를 창설합니다. 사실 일본 사회에서 72년도에 저 산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요구들이 당연히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캐로베로스, 다시 말해서 사냥개나 그 늑대의 탈을 쓴 인랑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폭력성을 발휘하는데 이것이 더 극단화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해체하는 과정까지 캐로베로스 사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요건 이해가 되시죠? 네. 캐로베로스 사가 대충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건 뭐 실사영화로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패트레이버도 사실은 그 공안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과 그 공무원들 사이의 알력 관계들, 국가 권력과의 알력 관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전 특히 오시마모로 작품 중에 되게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 패트레이버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계속 실사 영화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 보신 작품이 꿈의 세계를 다루고 있고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그 우화를 얘기하면서 자석과 사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유의지? 그거 개소리야. 그냥 끌려당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면 사실은 공각기동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우린 프로그래밍 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세계관들은 공각기동 내의 기본적인 형태들로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뷰티풀 드리머나 아발론 같은 작품들도 게임의 세계 혹은 타임루프의 세계들을 다루면서 초기에 그리고 2001년도에도 저도 극장에서 예전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작품이고 한국 극장에서요.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공각기동대와 이노센스 속에서 쿠사나기 소령이죠. 스칼렛 요한슨이 영화에서는 맡고 있는데 이 쿠사나기 소령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펑크적인 어떤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이제 캐로베르스 사가의 초기 작품인 붉은 안경을 보면 이것도 약간 되게 사이버펑크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뉴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있는 이때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오토모 가치로의 아키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건 일본 문화 안에서 80년대 말에 이미 강력한 문화적인 요소로 들어와 있었고 대중들이 또 소비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오시마모로가 자연스럽게 결합을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올 거니까 일단 다 설명드리지 않고 후딱후딱 넘어가는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 이제 속편이 이제 부제가 흔히 이제 이노센스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작품 속으로 들어갈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초기작이에요. 재개봉을 한다는 말씀 드렸던 작품이고 이런 것까지 오시마모로의 기본적인 극장판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들의 세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캐로베르스 소요 사건이고 3년 전에 특기대의 마지막 저항과 탈출을 보여주는 일련의 장면들 보셨죠? 그래서 처음에 저 이미지고 나중에도 코이치가 저 장비와 프로텍트라고 불리는 저 장비와 대면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반발한 이제 조직의 해체를 명령을 하자 코이치와 미도리와 소이치로 이 세 명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텍트 기어 저 복장이고 이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그 웨폰 무기인 동시에 사실은 저것이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벗어 던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마치 굳이 말하자면 뭐 미국 영화들에서도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로보캅 시리즈의 로보캅. 내가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정체성을 다루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이버펑크의 세계들에서는 SF적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의 존재와 결합이 됐을 때 생기는 균열과 불안함과 정체성의 소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고 이제 마지막 너 혼자 도망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습관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미도리는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뭐 사진이나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도 알 수 있지만 연인이죠. 실제로 코이치로와 그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인물인데 다른 다시 말해서 이제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인물의 정부가 됐을 때 되게 분노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되게 순수하게도 잘 뭐 다 충분히 이해해라고 말하는 그래서 저는 코이치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남자구나. 농담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어쨌든 너무 다 아까 영화 이렇게 볼 때 뵈니까 너무 다 진지하게 보시는 거고 이게 오시마모로의 87년도 걸작이고 흑백 영상이 줄을 이루고 있고 가끔 칼라가 나오고 근데 잘 보시면 이거 거의 2인 화면으로 돼 있잖아요. 두 명의 인물이잖아요. 이거 거의 만담이에요. 만담. 일본의 전통적인 개그는 만담이죠. 둘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이 친구들끼리든 아니면 상대해야 되는 악당과의 어떤 대화든 이런 만담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화 보는 내내 2시간 동안 만담을 보신다라고 느끼시는 게 더 정확한 감성이고 그 안에 보면 뭐 말을 하다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거나 UFO 하면서 갑자기 도망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은 그냥 흔한 그 개그들의 코드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치가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변절한 인물들의 어떤 관계들의 장면이 타이틀 시퀀스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에는 코이치가 헬리포트에서 3년간의 도주를 한 이후에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아주 많이 부각되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결국 남게 되는 게 코이치가 뭘 들고 옵니까? 뭘 들고 오죠? 코이치가 뭘 들고 와요?
가방. 가방이 중요하죠. 가방이 왜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프로텍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맥거핀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 빨간 두건으로 변하는 그 여인네도 맥거핀일 수 있지만 그거 너무 많이 썼어요. 뭐 인랑에도 쓰고 많이 쓰는데 인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면 그 빨간 두건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되게 쉽게 질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좀 더 모호하고 애매하게 그냥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마치 코이치의 꿈을 조작한 어떤 여인인 것처럼 그런 설정의 세계관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인랑에서는 실제로 그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섹트의 조직, 폭탄을 나르는 여자애들을 가르치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고 그 인물과 사랑에 빠지는 어떤 관계들을 다루게 되면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이야기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마다 이 어떤 빨간 두건이 자주 등장하는데 쓰는 방식은 저마다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매번 같은 방식으로 구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것들의 여러 가지 결들을 달리 만들어주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은 3년 전 기억에 정박되어 있는 코이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 세피아 톤으로 거의 촬영돼 있고, 실제로 이 영화의 제작비가 프라모델로 되게 유명한 반다이에서 제작을 했는데 돈을 애초부터 많이 받지 않았고 그냥 그때 돈이 없으면 반다이 가서 돈 달라고 하고 또 다시 받아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찍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평화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서서 먹는 우동도 소바도 못 먹게 되는 모든 것들의 규칙이 다 변한 위장된 세계라는 것들이 코이치의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다 배신했어. 뭐 긴지가 배신했어. 뭐 미도리가 배신했어 말하지만 모두가 배신했죠. 여기는 사실 서로를 고발하는 가장 어두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코이치는 끝까지 미도리를 신뢰하죠. 난 널 믿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지? 넌 내 친구야? 내 적이야?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 그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코이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물들은 이미 3년 동안의 현실 속에서 변절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코이치는 3년 전의 모습으로 사실 냉정히 보면 이제 꿈속에서 그 원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약속, 기다림이라는 거. 근데 그 약속을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영화 속에서 보시면 나옵니까? 3년 후에 돌아와서 네가 임무를 완수해줘 막 이렇게 소이치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약속한 거죠? 그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어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흔히 혁명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헛된 희망, 사회는 변모해야 돼, 세계는 달라져야 돼 라는 어떤 구호나 기치에 더 가깝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고양이 소리, 이때 고양이 소리 엄청나게 나오죠? 이분들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러면서 한 마리의 이제 떠돌이 개, 돌아온 개를 향해서 고양이들의 다구리가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격을 하게 되는 장면들도 보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화장실 장면, 저 화장실을 통해서 결국 이 문 사용하지 마시오를 통해서 딱 내려갔더니 갑자기 빛이 확 나오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갔더니 거기 소바집이 있고 소바집에서 긴지와 만나게 되고 다시 소바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빛이 또 있고 그 계단에서 복통이 시작되고 여기서 복통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는 여기서 보면 라면을 먹어도 복통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 배신자들이 주는 국수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변절자들이 주는 국수인 거죠. 그걸 먹고 복통을 일으킨다. 몸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 또 다른 것은 어쨌든 그 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금지된 장소,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꿈속의 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억압된 어떤 과거의 기억과 대면하게 됨으로써 몸이 결국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다라고도 보셔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놓고 들어갔다가 이제 동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긴지를 보게 되죠. 긴지 보시면 너무 멋있죠? 이렇게 딱 폈더니 젓가락 착착착 꽂혀 있고 또 이쪽 폈더니 그 양념들 이렇게 넣어주는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저 타찌구이 사실 말해서 서서 먹는 우동은 이 오시마무로 영화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되게 서민적이고 어떻게 보면 낭만이 있고 요즘 뭐 보면 한국에서도 이게 낭만 세대야 이게 낭만이지 이런 말들을 잘 하는 것처럼 오시마무로 영화에서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국수를 먹는 장면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이 또 연상되는 게 80년도에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보면 여기서 보면 소니의 거대한 간판들이 있고 SF적 세계관들을 만들었을 때
블레이드 러너 그리고 오시마모루의 뭐 공각기동대나 이 캐로베로스사가 혹은 매트릭스까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서로가 되게 긴밀하게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영화에서도 초반에 보시면 이건 약간 뭐 밑에는 다른 장면이 했는데 저 위에 저렇게 해리슨 포드가 알고 보면 이제 그 여기서 불리는 사이보그 이 명칭이 뭐였더라? 그 사이보그인데 인간은 아니죠. 그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형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 인물인데 저기서도 국수를 먹는 장면이 영화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염되어 있고 도시가 비행정들이나 자동차들이 날아다니는 이 도시 속에서 국수를 한 잔 먹는 것들이 유일한 어떤 휴식의 순간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수하면 되게 동양적인 음식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밑에서 이제 국수를 먹고 올라올 때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고 사용 금지라고 저 뒤에 있는 문이 확 닫히게 되고 나중에 뭐 저 문이 또 한 번 나오죠. 사용 금지. 그러니까 화장실을 혼자 쓰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서게 될 때 장면들을 보셨고 변기가 소변기에다가 뭔가 볼일을 보려고 했더니 저렇게 뜬금없이 금붕어 2마리가 놓여 있는 등 저런 식으로 보면 이거 사실은 코미디라는 거예요. 코미디인 동시에 약간 초현실적 코미디인 거예요. 사물과 사물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었다 하면 앞에 있는 사물들이 정확히 놓여 있어야 되는데 초현실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꼴라주하는 방식들은 앞에 딱 여기 변기를 보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딱 예상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트레암 같은 초현실주의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대 위에 우산 이런 것들이 사물을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종종 전시가 되는 화가 중에는 지금 뭐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하고 있지만 데미안 허스트 되게 초현실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있죠. 기존의 사물들 되게 낯설게 보이도록 사물과 사물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을 결합해 버리는데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들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그런 초현실주의의 어떤 그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기에 저 금붕어 변기에 금붕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얘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어울리지 않을 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의 충격, 그런 효과, 낯설게 하기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있다. 이 영화에서도. 그게 오시마모로 기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예술을 구현하는 방식들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치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저 화장실에서 죽었던 거죠. 저기서 이미 잡혔다는 건 이때부터 다 꿈인 거예요. 굳이 말을 하자면. 물론 그 앞에부터 꿈일 수도 있고 그 꿈 장면들이 시작되고 이렇게 잡히고 이때 보면 잡혀있는 코이치 앞에 저 트랙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쭉 이렇게 밀려서 오는 장면들 되게 이물감을 느끼는 어떤 공간감들 같은 것들을 계속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배신을 누가 했는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 뭐 이제 막 소주를 먹이니까 뭐 계속 다른 술 달라고 하죠. 나 고급한 술 좋아하면서 뭐 와인을 달라 뭐 이런 장면들도 보시게 돼요. 사실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이제 개그를 계속 치는 거죠. 나 와인이 필요해. 뭐 이러면서 이런 장면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이치로 장면에서 소이치로는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 화면이 계속 오른쪽으로 패닝이 되면서 개그적 연출들을 하고 있죠. 마치 이런 장면 유사했던 건 되게 영화적이기도 하고 무성영화적 감성이기도 해요. 이명세 감독님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해서 옥상 장면에서 검은 화면에 막 서로 개그를 펼치는 어떤 액션, 거의 사운드 없이 그렇게 펼쳐지는 장면들과 유사하게 되게 영화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샷으로 그냥 구현돼 있고 저 뒤에는 저 여자의 모습이 계속 곳곳에서 깔려 있어서 과도하게 상징을 쓰다 보니까 우리 보고 있으면 압도당하죠.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자꾸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읽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면서 이 영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이치로는 이름에 풀을 청을 딴 해서 그래서 아오라고 불리는데 아오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이치로가 아오라고 부르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건 과거에 내가 되게 무자비한 살인자로서 특수되었던 유명한 일원으로서 알려졌을 때 이름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름. 코이치의 이름은 홍일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게 붉은 홍, 그래서 레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미디를 하고 뭐 당구를 치고 도박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인물. 여기 이 세계관은 고양이들이 이제 개들의 세계, 다시 말해서 캐로베르스들. 캐로베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개, 파수경 개죠. 너무나 유명한 상징인데 이 개들의 시대가 끝나고 곳곳에 고양이들이 저렇게 놓여 있죠. 저건 이제 일본에서는 복을 부르는 고양이라고 하잖아요. 손 들고 있는 애. 저게 왼손을 들고 있냐 오른손을 들고 있냐 중요하다고 어디선가 본 적 있었는데 명탐정 코난에서 만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고양이 저 인형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기서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되는 이제 소이치로가 준 저 라면을 먹고 심지어 라면에 고양이가 또 그려져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코이치가 그랬죠. 더럽게 맛이 없군.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냐. 계속 화장실을 찾는 화장실 개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미도리가 나타나죠. 미도리가 나타날 때는 이제 정부의 개 밑에서 딱 옆에 있는 여자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형적인 뭐 빤무 파탈적인 어떤 배신 여성 캐릭터의 어떤 이미지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서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과거에 동료들이 어떻게 변모를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 미도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도리가 구해내죠. 꿈속의 장면이긴 하지만 뭘로 주고 또 구해내죠. 구해낼 때도 라면. 근데 그 라면에 뭐가 그려져 있었지 이번에? 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아 고양이 라면과 개 라면의 어떤 기능이 다른 거구나. 사실은 서로 안 맞는 것을 준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개 라면을 먹고 구해낸 다음에 너 괜찮니? 난 계속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사라졌다. 3년 동안에 이들을 변모하게 했던 것, 배신하게 했던 것은 뭐 서로의 고발과 고소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을 3년 동안 저 어두운 시대 때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이 이야기, 이 세계관의 기본적인 테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 구두 뭐 저렇게 앞에도 드러나고요. 바세타운드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저 빨간 소녀 나중에 칼라로 변할 때 빨간 두건으로 변하게 되는 저 소녀의 이미지는 사실은 뭔가 구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그 캐로베르스 사가에서는 구원적인 어떤 이미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구원의 이미지기보다는 어떤 유혹하고 꿈속의 꿈으로 갖고 침잠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사신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 다 정리를 해서 보면 다 배신을 했던 거죠. 이렇게 미도리도 배신을 했고 다 배신을 한 것들이고, 극장에서도 그 소녀 그림이 나온 다음에 너 이거 봐야 돼 라고 이제 그 인물이 말을 하자 실제로 미도리가 어떻게 배신을 하게 되는지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소이치로가 배신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들려주는 증언적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는 사실은 아주 단순한 구조인 거죠. 3년 전에 사건이 있었고 3년 뒤에 돌아왔고, 그리고 동료들을 하나씩 만나는 과정 속에서 배신당한 아픔들을 확인하고 거듭 확인해 가면서도 그 가운데 가끔 꿈속에서 어떤 희망적인 상황들이 나타나서 도망치거나, 그렇잖아요. 나중에 미도리도 막 도와주잖아요. 막았더니 저기 또 고양이 같은 그 애들이 저기 막 창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되는 등 그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서사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주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헛된 일장 충몽과 같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다라면서 영화는 끝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오시마모루의 세계관은 공과기동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단히 허무해요. 희망이라는 것은 너의 머릿속에서 불러일으키는 화학적 반응의 자유의지에 불과한 것이야. 자유의지조차도 환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빨간 두건 소녀가 등장하고 저런 멍멍이 개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환상성을 주지만 사실 그 환상성에 대해서 오시마모루 감독은 끝내는 허무한 현실들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로베르스 사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공투 세대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여기 섹트에 해당되는 그 집단들이 국가 반테러 조직을 일으키는 전공투 혹은 적군파 세대에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시마모루의 세계에서는 그들을 없애려고 했었던 이 특수대가
결국에는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과정들로서 가상의 얘기를 펼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위한 세대든 이 이상한 테러 조직들을 멸하라고 했던 이런 그 국가 조직의 세대든 결국엔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누구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시대에 의해서 뭐가 발현되고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어떤 액션과 행위와 테러들이 폭력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결국 끝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시마모루가 그냥 단순하게 뭐 적금파 좋아, 적금파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느 시대성이 흐르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국가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이 소진되게 되면 그것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거나 적으로 바뀌거나 한때는 내가 되게 필요해서 저 특수대를 썼었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저 개들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에 저들이 멸해야 될 대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한때 젊은 세대들이 일으켰던 전공투 세대의 혁명적 목소리는 되게 사회적으로 중요했었던 전 세계적으로 중요했었던 기능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테러로 변모하게 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변질되게 되는 그 과정들이라는 그 아이러니 어떤 충돌들을 사실은 전체적 이야기에서 적군파나 전공투 세대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제가 작년에 여기서 도주라는 영화 GV를 했었는데 아다치 마사오 감독의 영화였었어요. 전공투 세대 감독이고 중동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왔지만 일본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PD가 와서 도주라는 영화를 얘기했었고 지금도 막 도망다니고 있는 도주하고 있는 이 영화도 도주의 이미지잖아요. 전공투 세대가 도주하는 그런 얘기들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다치 마사오는 지금도 그 전공투 세대의 어떤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보신 오시마모토처럼 좀 이제 철 좀 들어라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목소리들이 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예술적 작품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본 사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목소리로 기능을 했고, 80년대 때는 더 중요했겠죠. 왜? 80년대 말에는 일본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버블 경제를 겪죠. 그래서 버블 경제는 이제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87년도는 너무 풍요로웠던 시기예요. 아키라 같은 작품을 보면 풍요로운 일본 사회의 어떤 단면들에 대한 역설들이 그대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유튜브 가서 보시면 아키라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잠깐 하거든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이제 좀 국제적으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건 60년대, 63년도였나? 4년도였나? 동경올림픽을 열리면서죠. 뭐 최근에 다시 하긴 했었습니다만 한국 사회도 문호가 개방되고 사회가 막 변한 건 정확하게 88년도 때예요. 그때부터 막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여기 그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세대분들의 그런 문화적 경험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엔 볼 수 없는 영화도 너무 많았고요. 다 금지돼 있었고요. 일본 문화도 수입 금지가 돼 있었고요. 막 이랬던 시대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게 문화적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적 역량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들이나 관계성들이 계속 변모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단면들의 어떤 후일담 같은 얘기가 오늘 보신 붉은 안경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환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무로토, 분메이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 주로 나오죠. 미도리 저 극장 안에서 저렇게 놓여 있는 장면이고요. 뭐 악역이긴 한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직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저 사람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냥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고양이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냥 하나의 우두머리쯤 정도 이상으로는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어쨌든 무로토가 그 코이치에게 계속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가장 원했던 것은 프로텍트 기어, 그 가방을 뺏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서사가 되게 촘촘하게 나오진 않아요. 중간에 가방의 역할이 소실돼요. 맨 마지막에 가방 딱 열고 붉은 안개 툭 튀어나오니까 저거였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프로텍트 기어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엄청난 무력감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 사회, 3년 뒤의 일본 사회를 여전히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도구인 거예요.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만 있으면 되게 위협적인 거, 맞아, 행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방 여는 장면은 뭐와 똑같으냐면 50년대 때 핵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로버트 알드리치 B급 감독이고 박찬욱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감독인데 키스 미 데들리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거기서 가방이 되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이고 나중에 가방이 열리면 거기서 빛이 쭉 나오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되게 허무한 거거든요. 폭력성 혹은 어떤 자본이나 에너지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가방. 이것이 프로텍트 기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B급 영화들에서 쓰고 있는 어떤 SF적 설정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드디어 꿈이다라는 걸 확연하게 알려주는 장면은 다시 이제 그 소이치로 방을 찾아갔더니 소이치로가 없고 거기 인형이 있죠. 그리고 그 인형들이 없으면서 집이 다 부서뜨리잖아요. 그때 전체 카메라가 잡고 있는 세트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것들 다 붕괴시킨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 지금 허구야, 꿈이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 장면 보시면 저거 뭐지? 계속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그걸 놓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얘 꿈이고 얘 꿈이 이제 각성되거나 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셉션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공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단으로 이렇게 사다리 타고 막 올라오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현실 감각, 얘가 지금 꿈속에 있는데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었지만 그 꿈이 무너지는 것. 마치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이것이 어떤 방송으로 조작된 어떤 세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점 현실적인 감각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요 순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세트장 같은 공간으로 뒤바뀌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붕괴가 되고 처음에 보면 저렇게 인형이 있었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전체 세트의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거 순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변모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블랙 코미디고 일본 사회에 대한 풍자와 조소를 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장된 슬랩스틱 코미디와 생뚱맞은 대사 템포 그리고 껍질을 벗기듯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무토루가 어떤 자석과 사철의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우화들을 들려주면서 계속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낳으면서 그것은 뭐지라고 저희한테 자꾸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드라마적으로 좀 쉽게 풀어주면 좋을 텐데 오시마모토는 그렇게 친절한 감독님은 아닙니다. 공각기동대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던져주면서 이야기가 이야기를 먹어 들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미로와 같은 구조들을 이야기적으로든 어떤 공간적으로든 계속 만들고 있는 감독이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런 의도적인 B급 감성의 감독이고 저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초기작 그리고 첫 번째 실사 영화인 오늘 보신 붉은 안경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이죠. 95년 여름 그땐 뜨거웠고 근데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보다 정확히 뭐였던 겁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여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은 비가 온 날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특수대가 해체된 날은 그 운전기사가 전해주잖아요. 야, 그날 비가 왔어. 그건 너의 기억 속에 있는 현실일 뿐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남자는 그것을 그날로서 기억하면서 평생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와르르르 거짓말인 것을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영화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우리가 본 것은 결국 코이치의 어떤 신념, 환상,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에 불과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저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소녀도 전화 받으면 1995년 여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 때가 되게 중요한 어떤 고정점, 이야기의 고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고정점이 사실은 저 남자의 주관적 기억인 거죠. 여러분들도 기억력이 다 좋으시겠지만 저보다 술 먹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뒤틀리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들을 보통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코이치에게도 드러나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 여름의 기억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남는 장사다. 오늘 들으신 얘기들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종말 프로텍터 기어 마지막 눈을 뜨고 이렇게 대면하는 순간이죠. 그것이 나였어 라고 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은 혼자 나였어. 어떻게 보면 저 프로텍터 기어 저 가면 속의 인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인간이 저는 그냥 코이치라고 마음대로 상상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상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95년의 여름에 그날 비가 오는 날이잖아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날의 어떤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상상하셔도 가능하지만 저는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기억과 마주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말했던 그 비가 왔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드디어 비가 오는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렇게 시체로 발견되고 아마 꿈을 꾸고 있나 보지? 라면서 이제 이 전체 얘기가 허무개그로 끝나는 거죠. 매트릭스 1편이 나왔을 때 워셔스키 지금은 이제 자매시죠. 매트릭스 1편이 나왔을 때 그게 네오의 꿈이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뒷얘기들을 추론했었어요. 2부, 3부가 나오면. 근데 결국 그런 얘기는 아니었죠. 근데 많이들 보면 어떤
네오가 겪게 되는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의 어떤 현실들이 사실은 꿈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영화는 결국엔 꿈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면서 뭐 일정하게 매트릭스에 서로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 안경, 결국엔 가방을 열었을 때 남는 것은 저 붉은 안경의 허무함이죠. 프로텍트 기어라고 모두들 예상했고, 그래서 저 비밀 상자를 드디어 열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저 붉은 안경에 불과했고, 과거는 끝났고, 하지만 잔존해 있죠. 뭐가? 프로텍트 기어는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국가의 폭력성 혹은 무력으로 다시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압감 같은 것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망명도 없었고 현실은 오로지 3년 전의 기억일 뿐인 거고 죽어가는 개의 꿈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붉은 두건의 소녀는 여기서 영화 하셨던 분은 효도 마코라는 부분이고, 그 배우이자 성우이고, 뭐 천사의 아래서도 성우로 나왔었고요. 기동윤과 페트라브 등 여러 애니메이션에서 성우로 참여하셨고, 되게 어떤 신비한 이미지, 그런 마스크들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섹스피어 작품도 인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줄리어스 시저 작품에 대해서 뭐 브루투스한테 배신당하는 시저 얘기 그 장면도 나오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인간의 꿈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동은 결합돼 있어, 서로 연결돼 있어라고 하는 템페스트, 섹스피어의 작품의 그 구절을 읊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섹스피어의 작품 얘기를 인용하는 것들을 모든 작품들을 뭐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작품이 응용하고 있는 그 구절들은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모든 것은 꿈에 불과하다는 섹스피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한여름밤의 꿈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오늘 보신 영화가 엄청나게 저한테 잘 만든 영화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복원이 됐고 최근에,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컬트적인 감성, 특히 캐로베르스 사가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많은 모티베이션들과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허무함 내지는 한때 국가에 소속돼서 되게 충실한 공무원으로서 살았지만 결국 국가에 의해 버려졌을 때, 많은 전쟁 서사들의 인물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미국 영화들에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영화들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게 버려진 자의 어떤 허무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영화도 보시고, 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 어떤 부분들을 좀 잘 가지고 와서 찾아보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확장하실 수 있는 개인적인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